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왕새우입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아이들에게도 이제 왕새우. 오늘 주제는 이제 고전, 수학, 코딩. 제가 애초에 이제 개설한 과목이기도 하고 그런 걸 이제 개설한 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좀 간단하게 토요일 오전에 차 한 잔 마신다. 근데 조금 품격 있는 대화를 나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뭐 사람들이 세상이 엄청 많이 변할 거라고 하는데 이미 많이 변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년 사이에 본 모습은 마치 진짜 몇십 년 뒤에나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 미래가 아니고 현재로. 그러니까 뭐 챗GPT, 테슬라의 로봇이라든지 스탠포드의 로봇. 챗GPT가 지금 놀랍게도 이제 소라라는 동영상을 만드는 건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미 인공지능이 우리 물리 세계를 거의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우리 예전에 뭐 어떤 것을 주는 게 아니고 얘가 이해하고서 그 다음 동작들을 또 물리 세계에서 어떻게 법칙들이 적용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너무 디테일해가지고 전문가들도 저런 거 하나, 뭐 예를 들면 60초짜리 하나 만드는데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어가는 게 아무 돈도 안 들어가고,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또 빨리 저 정도의 퀄리티를 유지한다라는 거. 그리고 예전에 할 수 없었던 거를, 돈을 들여도 할 수 없었던 거, 이런 것들을 막 너무 순식간에 만들어내는 거죠.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각 영역에 엄청나게 영향을 줄 것이고, 제가 또 보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4차 산업시대 뭐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용어 자체가. 근데 지금은 쏙 들어가 버렸어요. 4차 산업 이런 얘기 너무 올드한 느낌을 주고, 이제 AI 이런 얘기로 이제 구체화돼 가지고, 불과 예전에 뭐 2015년, 20년 그 사이에서는 한 70%를 이제 한 30년 안에 인공지능이 직업을 대체한다, 뭐 이런 얘기가 꽤 많았었거든요. 그것도 사람들이 쇼킹하게 좀 생각했는데, 지금은 90% 이상을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수년 안에. 수년 안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놀라운 일들인데, 그거를 이제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체감을. 예를 들면 1년 사이에 챗GPT가 코딩 쪽에, 개발 쪽에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너무 똑똑한 직원이 있는 거죠. 옛날에는 직원에게 문제 해결을, 야, 이거 뭐 안 돌아가, 그러면 시키면 한참 걸리잖아요. 벌써 뭐 코드를, 남이 코드를 봐가지고 뭐 하려고 하면. 근데 챗GPT는 바로 알아요, 대부분. 좀 어려운 것도 어느 정도는 찾아가는 방법들을 굉장히 잘 찾습니다. 유추를 굉장히 잘하고. 그러니까 개발사 사장님들도 지금은 뭐 챗GPT는 정말 똑똑하네, 내 옆에 딱 놓고 10명 목선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뭐 헐리우드에서 작가들도 잘리고, 이제는 영상과 관련된 사람들도 굉장히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그런 거 하나가, 예를 들면 뭐 거리 하나를 찍으려고 하면 통제를 해야 되고 인허가를 받아야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거 하려고 하면 정비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근데 과연 이제 산업이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환경에서는 그렇게 할 것이냐? 안 할 거예요. 그런 리소스를 들여서 그 정도 퀄리티가 미세한 차이 겨우 그렇다고 하면 안 하겠죠. 예, 많이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래가 아니고 지금 AI와 로봇과 그다음에 빅데이터라든지 모든 것들이 연결돼 가지고, 그다음에 뭐 그 칩도 뭐 인간에 넣어 가지고 뭐 테스트하고 성공하고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미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얘기이기 때문에 참 쇼킹한 얘기이죠. 분명히 엄청나게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여기 우리 세미나 오시는 분도 근본적인 얘기를 좀 많이 주셨어요. 과연 인간은 무엇이고 교육은 무엇이고, 이런 관점을 주신 분도 있는데, 아무튼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연결돼 가지고 인공지능이 뭐 동물의 언어도 어느 정도 이해한다,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체에 이제 칩을 넣으면 얘가 대화를 하겠죠. 냉장고도 대화를 하고 세탁기도 대화를 하고. 근데 인공지능은 거의 감정도 읽어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감정도 터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 놀라운 시대. 이게 앞으로 10년 뒤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예측을 못 하고 있어요. 이제 감히 예측을 못 해요. 너무 빨리빨리 변하고 있어가지고 정보량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뭐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이 전문가들도 따라가기가 좀 어렵다 할 정도로 새로운 논문들과. 근데 인간은 이미 이제 지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협업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독점적인 어떤 지식을 갖추지 않고요. 이쪽 영역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가 개발하고 알아낸 사실에 대해서 세상에 오픈하고 있어요. 소스도 오픈하고 방식도 오픈하고 인정받고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발달의 속도가 어마어마 빠른 거거든요. 예전처럼 기업이 그냥 갖고 있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노동시장도 많이 발전할 거고 그리고 글로벌화도 굉장히 재촉돼 가지고 지금도 이미 뭐 해외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대학도 보면은 우리나라 대학도 지금 외국계 아이들이 먹여 살리는 대학도 꽤나 많습니다. 서울권에도 마찬가지. 얼마 전에 뉴스에도 뭐 경희대 쪽만 해도 중국 상권이래잖아요. 중국 애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대학 입시라는 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아이들은 수능을 봅니까? 안 보죠.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국의 공교육 시스템을 밟고 왔으면은 뭐 그런 시험을 따라가지고 보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쪽으로 그냥 세계가 다 결합돼 있기 때문에 달리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뭐 대학 입시라는 게 지금 굉장히 관심이 있으시긴 하지만 대학은 더 쉽게 들어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외국 대학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사회든 이제는 오픈되는 경향들이 훨씬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대학 입시에 맞춰가지고 그 능력을 대학도 지금 몸부림을 엄청 치고 있는데 생존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 근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녀를 교육한다는 건 전 조금 너무 근시안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환경이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이제 핵심적으로 뭘 길러야 되는가. 핵심적으로. 인간의 조건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인간의 능력이라든지 인간의 삶의 어떤 양식이라든지. 왜냐하면 제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아를 읽어보잖아요. 그거는 거의 3000년쯤 된 겁니다. 2800년 고조선 때. 그 사람들의 삶에 사람들이 어떤 정서를 가지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지금하고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놀랍게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보고 부인에 대한 생각, 어떤 일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는 물론 청동을 쓰고 활을 쓰고 뭐 창을 던지고 이런 거는 있지만 인간이 인간으로서 사회를 이루면서 사는 것들은 거의 비슷해요. 정말 지금 시대랑 비슷하고 다만 도구가 좀 다른 정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시대는 인간의 역사, 인류의 시대는 너무나 빨리 사실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은 늘 그렇게 느꼈어요. 특히 서양에서는. 우리는 뭐 조선시대 계속 똑같다고 생각했지만 서양에서는 변화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오고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시대. 그래서 그 격변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천재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예?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놨어요. 안 봐서 그렇지 우리가. 그게 이제 다 고전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름만 들어봤지 안 읽는 책. 그래서 제가 이제 수학과 고전이라는 수학 감각과 그것도 이제 개설한 의도는 왜 책을 안 읽는가 이런 거예요. 아니면 왜 책 읽는 능력이 길러지지 않는가. 좀 신기한 일이죠. 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작품을 읽지 않는가. 그 책 같이 읽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책을 자꾸 읽게 해주는, 읽는 시간을 좀 주고 그런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이제 수학과 고전이라는 걸 했는데, 어쨌건 아주 중요한 거는 이제 변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변화에 얼마나 적응할 수 있느냐.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릅니다. 10년 전에 대학원 졸업해서 지금 교수가 된 분도 자기가 배웠던 거 하나도 안 쓴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럼 뭘 쓰느냐? 공부하는 페이퍼를 쓰고 페이퍼를 읽고 이해하고 새로운 것을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그거를 배운 것이지 실제로 지식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의 어떤 지식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이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배우고 어떻게 학습을 하고 새로운 것을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아주 이제 핵심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챗GPT가 나오고 뭐가 나와도 결국에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갖춰야 됩니다. 기본적인 베이스는. 그게 인간이 머리를 갖고 신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원래 갖고 있는 능력. 뭐 데카르트 얘기로 하면 두 가지입니다. 신체적 능력 하나하고 이제 정신적 능력이에요. 보통 이제 신체적 능력을 기르는데 많이 투자를 하죠. 근데 지금은 그거는 밥벌이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삽질을 엄청 하고 힘이 많이 세고 막 달리기를 많이 잘한다고 해도
아주 제한적인 사람들, 탤런트가 있는 뭐 그 정도고 인더스트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정신적인 능력, 그러니까 사고력이죠. 사고력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개발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제 좀 화들짝 놀랬죠.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사람의 사고를 능가한다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죠. 그래서 이 불확실성 시대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가, 그런 능력을 어떻게 갖춰줄 것인가, 그런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능력들이 몇 가지 나오잖아요. 그럼 맨날 나왔던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뭐 예를 들면 비판적 사고, 그다음에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 그다음에 이제 협업, 공감과 협업, 인간으로서. 이제 그런 얘기는 어느 보고서에나 다 나와 있어요. 약간 좀 두루뭉술하고 그래 보이죠. 근데 첫 번째로 비판적 사고는, 여러분 비판적 사고는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특히 인공지능 시대. 뭐가 옳고 그른지 사고하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들이 SNS라든지 유튜브에 많이 빠져 있어서 책을 안 읽어요. 그러면서 어떤 거냐면 자기가 아는 게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 짤 돌죠. 그러니까 깊이가 없어요, 일단은. 이슈거리. 그러니까 뭐 관심 끌려고. 그런 역사적 그 역사도 마치 그렇게 해 가지고 막 엄청 많이 짤들이 막 쇼츠가 쏟아지고 이러는데 그게 그 아이들은 그대로 그거를 그냥 수용해 가지고 문화가 돼 가지고 '아 이게 아이들의 깊이라는 게 너무 낮다.' 그리고 그것을 판별하는 게,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게 지금 거의 인제 '불가능한 수준에 이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하나씩 가지고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건 사실이야.' 왜냐면 아이들이 세계가 거기서 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서로 확산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면 '박정희가 그런 거 맞아?'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승만이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현대 지금 정치인들도 자기가 깊이 있게 생각한 게 아니고요. 막 주워 들은 거 그런 것을 가지고 인제 사고 판단의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인제 비판적 사고라는 게 어떻게 길러지는가. 학교에서 절대 안 길러져요. 학교라는 사회 시스템은요, 약간 수능을 가르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돌아가려고 하면. 가정에서도, 가정이란 시스템 안에서는 우리가 수능하는 거를 좀 가르치지 않습니까? 뭐 사회 나가면 이래야 돼. 이제 뾰족한 부분 탁 쳐내고 딱 쳐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둥그스름하게 만들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비판적 사고는 그럼 어디서 기를 수 있는가? 저는 그거는 혼자서 잠잠하게 책을 읽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독서, 특히 고전은요, 생각할 거리를 워낙에 많이 줘요. 우리가 일상의 경험에서 할 수 없는 그 생각의 사고의 틀 또는 그 가능성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줘요. 학교에서는 정답을 가르쳐 주지만 고전은 정답을 가르쳐 주는 법이 없어요. 스스로 생각해 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고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늘 생각할 거리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전의 반열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고전의 반열에 오른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이런 방면에서 저런 방면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아 가지고 어떤 건 수천 년 된 것도 있고 수백 년 된 것도 있고 그렇게 살아남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비판적 사고는 단언코 좋은 책을 읽으면서 형성된다고 생각해요. 뭐 상상력 이런 걸 떠나 가지고 비판적 사고는 좋은 책, 특히 천재들의 어떤 생각. 왜냐하면요, 천재들은 시대를 뛰어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시대에 비판적이었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통념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이 자기 이론을 냈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고전의 반열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문학 작품의 형식일 수도 있고 과학의 형식이나 수학의 형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안 읽어요. 정말로 안 읽어요. 애들이 그러면 뭘 하고 있느냐? 뭐 하고 있습니까? 책 안 읽고? 학원 가죠. 학원 가요. 예. 그래서 문제집을 풀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문제집을 많이 푸는 나라도 없습니다, 세상에. 책을 읽어야지 어떻게 문제집을 풀고 있어요. 모든 교과를 문제집을 풀고 있으니까 이건 정말 이상한 거거든요. 예. 상식적이지 않은 교육이에요, 사실은. 근데 모든 교과에 문제집이 나와 있어 가지고 문제집을 풀고 성적을 매기고 이러고 있으니 그게 인제 학교에서는 뭐 지금도 그런 걸 탈피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성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그래서. 근데 부모님들이 그거를 계속 시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보면. "너 뭐 해야 돼?" 인제 "국어 문제집 풀어야 돼." 초등학교 애들이에요. 그다음에는 수학 문제집 풀어야 돼요. 뭘 풀어야 돼. 비판적 사고는 전혀 길러지지 않을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기르려고 한 번도 애를 안 썼어요. 한 번도 노력을 안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는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거는. 근데 인제 비판적 사고를 기른다고 해서 토론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뭐 "비판적 사고를 해 봐." 글을 쓰게 한다거나. 근데 먼저 뭐가 들어가 있어야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뭐가 배경 지식이 들어 있어야 뭘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주입해 가지고 너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은 사실 거의 인제 선생님이나 권위자의 어떤 지시에 대해서 굉장히 순응적이에요. 본성적으로 그렇게 살게끔 돼 있어요. 부모의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관할하에, 또 선생님 관할하에 보면은. 그래서 뭐 토론을 시킨다고 저는 그 능력이 길러지지도 않는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어떤 특정 시기에는 잠잠하게 책을 충분하게 많이 읽는 시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거는 예를 들면 장자크 루소도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지만 어렸을 때 아버지 서재에서 책을 많이 읽었던 사람이에요. 그 어린 시절에 7살, 8살, 9살 이럴 때. 헤르만 헤세도 뭐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학교 막 탈출하고 막 정신병 걸리고 막 자살 소동하고, 그러니까 청소년기는 완전히 뭐, 그래서 대학도 못 갔습니다. 근데 그가 어렸을 때 추억은 할아버지 서재에서 책 읽었던 게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할아버지 서재에서. 할아버지가 "너 대학, 좋은 대학 가야 돼." 이래 가지고 아이를 갖다 놓고서 같이 책 읽고 얘기해 주고 했겠어요. 그쵸? 그 가치가 헤세에게 적용된 거고,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들, 모든 과학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 저기 뭐야, 그 히틀러, 나치를 선봉하고 그게 옳다고 했을 때 이상한 관점, '이거는 옳지 않다.'라는 가치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게 비판적 사고인데, 그거는 그 사람이 어디서 교육을 받은 게 아니고 이제 책을 통해 가지고, 독서를 통해서 길러질 수밖에 없지. 그렇지 않으면요, 독재자가 나오면 독재자를 우상 숭배하고, 어떤 놈이 나오면 또 거기 가서 남들이 우르르 간다는 길에 다 가요. 개인적 가치관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리고 능력이 없으면은 비굴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과감하게 사표를 던질 수도 없고 과감하게 자기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독립된 인격으로 산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데, 그거는 어 그 정도의, 뭐 제가 볼 땐 현대 사회에서 육체적 용감함이 필요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정신적 용감함이나 정신적 독립성은 능력에서 주어지잖아요. 그 기반이 저는 인제 책을 읽는 거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너무 소홀히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인제 비판적 사고는 그렇다 칩시다. 그건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건 명확합니다. 그러면 인제 또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해요. 인제 예전에는 문제 해결 능력이었어요. 요즘엔 또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냥 문제 해결 능력은 문제가 주어지면 이 문제를 푸는 거죠. 그 훈련을 많이 하는 게 인제 수학입니다, 사실은. 수학은 아주 독특한 교과예요, 특히 어린아이에게. 뭐냐면 머리를 제일 많이 쓰게 해요. 다른 교과는 머리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외우면 된다거나 약간 이제 그냥 뭐 대충 이해하면 된다거나 이런 식인데, 수학은 굉장히 추상적이기도 하고 머리를 하여튼 상호작용을 통해서 많이 쓰지 않으면은 이걸 유추해낼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을 인제 기르는 데는 수학이 사실은 가장 큰 교과 과목 중에서 아이들에게 이제 수학을 가르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걸 또 암기 과목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또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창의적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 해결을 기억에 의존해서 하게 만드니 이게 무슨 능력이 되느냐, 이런 것이죠. 그러면 애가, 저도 아이들 가르쳐 보면은 "너 이 문제 알아?" 그러면요 1분 컷, 아니 1초 컷이에요. 아니 문제를 파악하지도 않았는데 "몰라요." 이렇게 딱 한다니까요. 아니 네 수준에서 네가 알고 있는 거를 잘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 안 합니다. 일단 사고를 안 해요. 여기서 딱 어떻게 문제를 주어졌는데 문제를 파악하려고 안 하고 인제 1초 만에 못 한다고 딱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그런 거를 인제 요하게 만든 거죠, 사실은. "빨리 대답해." 문제도 뭐 깊게 생각할 뭐 그런 것들 주지 않고 그런 환경을 주지 않으니까 '모르면 빨리 모르고 알면 빨리 알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사고가 좀 이게 잘 안 되는 것도 좀 생각해 보라는 그런 문화가 또 안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빨리빨리 문제 풀기. 수학에서 타이머 갖다 놓고 막 문제 푸는 거 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정말 안 좋은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통해서 우리가 기르려는 건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한 문제를 보면서 그거를 분석하고. 그러니까 수학은, 데카르트 제가 좋아하는데, 데카르트가 얘기한
학문의 길, 학문의 방법, 또 이성을 활용하는 방법 그대로예요. 수학 문제를 풀려면 작게 쪼개야 되거든요.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리고 개념과 개념을 끄집어내서 그걸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게 인간의 이성을 통한 사고라는 게 그런 과정이에요.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단순화시키고 쪼개고 그거를 연결시킬 수 있는가. 그러니까 논리 연쇄를 만드는 거죠. 마치 기하학에 증명하듯이. 근데 이제 그런 훈련이 사실은 거의 이제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수학을 통해서 원래 하고 싶은 거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제 수학을 통해서 그런 거 할 수 있느냐? 그럼 그것도 좀 약간 미지수이긴 해요. 큰 아이한테도 적용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게. 근데 다수의 아이들한테 개념 설명을 해도 이 아이의 머릿속에 어떤 개념을 가지고 가서 그걸 가지고 이거를 넘어갈 수 있는지를 체크하기는 참 어려워요. 근데 그거 할 수도 있어요. 질문을 하면. 질문을 하면. 그러니까 질문하면 얘가 뭘 알고 여기서 모르는구나 제가 캐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질문을 하나도 안 합니다. 일단 중학생 연령이 되면 질문 제로예요, 제로. 초등학교 애들은 1학년, 2학년 애들은 엄청 많아요. 이제 3, 4학년 가면 줄고 이제 중학생 되면 아예 안 해요. 아예 반응이라는 게 없어. 자기 얘기를 뭐 꺼내는 것도 없고, 예. 화면도 다 닫아 놓습니다. 그리고 듣는 건지 많은 건지 그건 온라인 수업에서 가치가 상당히 많이 좀 떨어지죠. 물론 덜어는 녹화 영상도 보고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다루겠지만 태도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는 지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요. 이 태도의 문제, 가치관의 문제는 할 수가 있고 그건 집에서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그 영역이 엄청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이따가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건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건 이제 수학입니다. 근데 그게 많은 문제집을 많이 풀고 막 그냥 드릴을 시키고 이런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 한계는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나라 아이들이 수포자가 많은 이유도 아마 잘못된 이제 수학 교육에 있을 거예요. 그냥 좀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막 아이들을 못 살게 굴지 않으면 대부분은 포기까지는 안 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그 정서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문제를 딱 보면 모른다고 하고 생각이라는 걸 하게 해 주려고 수학을 하는데 생각을 안 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냥 그런 형국이 된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원래 이제 비판적 사고나 또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은 기반이 좀 있어야 돼요. 애초에 창의성이라는 게 무에서 탄생하는 건 아니고 자기가 뭔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해력과 어휘력과 문장을 만들어낸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지적 사고는 컨셉은 개념은 언어를 통해서 구현이 돼요. 대부분은. 뭐 물론 예술적으로 하겠지만 그 컨셉이라기보다는 어떤 정서나 감정 그런 것이 대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 어휘, 말 그리고 말을 이해하는 능력, 말을 전하는 능력, 뭐 글을 쓰고 뭘 하기 전에 근데 그것이 늘 기초가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말을 통해 가지고 풍성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애들 그런 애들이 머리가 좋습니다. 근데 그게 거의 의사소통 단계가 엄마도 바쁘고 아빠도 바쁘고 그래 가지고 없어. 그런 애들은 사실은 지적 자극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서도 고치려고 하면 그러니까 개선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만큼.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교육은 어렸을 때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 우리가 얼마나 아이하고 소통을 많이 하면서 의견을 들어주고 대화를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했느냐. 근데 그 뒤로 가면 갈수록 메이크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보통 보면은 어머니들도 다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아이하고 이제 시간이 없고 그래서 이제 결국 커리어를 그만두는 게 아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그때 그만두게 되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은 뭔가가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그때 느끼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 뒤에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아이가 7년 동안 공백이라는 거를 뭐 채울 수 있냐면 사실 조금 어렵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 사회가 또 애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직장을 다니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어쨌건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아이하고 교류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아빠는 막 바쁘다고 안 하고 난 주말엔 내 시간이야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은 안 되겠죠. 저도 직장 생활 많이 했지만 하여튼 내가 아이하고 있는 시간에는 최선을 다하려고 했거든요. 어떻게든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든 얘가 좋아하는 거 해주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진짜 모든 게 근본적으로 가면은 일단은 언어를 통한 모국어를 통한 대화고요. 많이 듣고 의사소통이 잘 되고
말귀를 잘 알아듣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글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독서를 많이 하는 게 모든 기초가 돼요. 사고력의 기초. 이게 사고력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수학적 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적 사고의 근간은 모국어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진. 수학도 개념을 어떻게 익히냐? 글을 통해서 익히는 거거든요. 그게 말을 통해서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거고 이해력이라는 부분도. 그래서 우리가 아이하고 언어를 이렇게 주고받는 게 얼마나 제한적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적 자극이 있느냐? 없을걸요, 아마도. 지적 자극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있죠. 분명히 뭐 교수님이나 약간 이제 그런 쪽에 계신 분들은 늘 아이하고 또 그런 지적 자극을 해요. 그러니까 교수의 자녀가 잘 공부를 잘하는 이유도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냥 뭐 그런 환경, 부모가 책도 읽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늘 그런 지적 자극이 되는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은. 대부분은 뭐 말도 없고 집 앞 가정에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한적인 게 이제 아이가 책에 좀 온전하게 좀 빠져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수학적 사고도 할 수 있어요. 수학적 사고도. 그게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줄 수도 있고. 그래서 문제가 주어지면 포기하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고 성공시키는, 이 문제를 이렇게 풀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성공시키는 쪽으로 이제 나아가게 해야 되죠. 그러면 또 하나가 요즘에서는 좀 갈등이 많이 되는데 이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시대가 그냥 고리타분하게 책 읽고 나가 뛰어놀고 하면 되느냐 이러면 또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골치가 아파요. 그럼 핸드폰을 컴퓨터를 주면 얘가 또 딴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또 그게 막 갈등의 양상이 되고 그럼 또 뺏으면 얘는 또 저게 너무 자연스러운 세상에서 사는 애들인데 저거를 내가 또 박탈해도 되는가? 이런 또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질문 중에서도 그런 거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조화를 시킬 거냐. 뭐 코딩 좋긴 한데 코딩하면 컴퓨터 써야 되고 컴퓨터 쓰면 애가 또 딴짓할 텐데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실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이 격차도 상당히 좀 큽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역량의 차이. 그러니까 뭐 예를 뭐 게임하고 이런 것들 뭐 그것뿐만 아니고 문서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기본적인 거에서도 보면. 그래서 그런 거는 게임도 물론 이제 뭐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아예 금지시키는 것보다는 저는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게끔 부모 아래에서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또는 자기 교육관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뭐 해도 됐다가 안 해도 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안 됐다가 저건 됐다가 아이 입장에서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약간 정립이 안 돼서 그래요. 그게 어떤 영향을 아이한테 줄 건지. 그러니까 확실하면 좀 덜해요, 혼란이. 아예 그냥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차라리. 근데 줬다 뺐다. 그것도 괜찮긴 한데 내가 어떤 그러니까 그 일관된 어떤 관점을 가지고서 하는 거하고 정말 나도 그냥 임기응변이야. 그냥 시시때때로 막 달라져. 그러면 그건 좀 곤란해요. 내가 불안하기 시작하고 이러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그럼 그런 얘기도 좀 들려줘야 되는데 아까 이제 그래서 이제 저도 코딩이라든지 디지털 기기들을 이제 다룰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어렸을 때는 좀 문제가 되죠. 너무 어렸을 때 예를 들면 뭐 그 말도 못하는 애들한테 막 주고 이런 것들은 좀 안타깝긴 해요. 제가 언젠가 식당에 갔더니 그 식당에 일하시는 분이 아이를 데려왔더라고 식당에다가. 엄마 일하는데 거기 있어요. 말을 못 하더라고요. 아직은. 걔가 계속 패드를 보고 있어요. 시간을 걔하고 계속 보내고 있어요. 이런 환경에 놓여 있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8살, 9살 되고 중학생이 돼서 예를 들면은 이해력이 좀 힘들고 뭔가 수학 모르겠고 공부도 못 하겠고 좀 즐거운 걸 찾으려고 자꾸 하고 쉽게 포기하고 즐거운 것 위주로 그렇다고 하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보면 좀 그걸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세월을 이렇게 바꿔서 다른 어떤 환경이나 다른 걸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뒤죽박죽 막 섞일 수도 있는데 물론 어떤 하나에만 집중해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안 하고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쨌건 아이들의 삶도 그렇고 다 총체적이에요. 뭐 환경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다 무시하고서 숲에서 내가 애 키우면서 그냥
내가 옳다라는 것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주장해가지고 아이를 키울 수 있을 정도로 역량도 되고 뚜렷하시면 괜찮은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하여튼 이런 제가 지금 주요하게 얘기한 세네 가지를 동시에 갖추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저는 루소의 책을 보고 이제 영감을 좀 많이 얻었거든요. 그거는 뭐 교육의 팁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예를 들면 몇 살 때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거는 물론 그런 관점도 있긴 하는데, 왜냐하면 인간이 보편적인 능력이 연령에 따라서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제 자연의 조화를 이루게,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건 이제 아이들 본성에 갖고 있는 어떤 힘들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뭐 기르고 말고 뭘 사회적으로 뭘 주고 말고를 떠나가지고 아이 본성에 갖고 있는 어떤 능력, 가능성, 그런 것들인데, 그것에 대한 무한 긍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사람에 대한 무한 긍정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혁명을 만들고 새로운 시대를 이제 열은 건데, 뭐 계몽주의라고 할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굉장한 긍정. 근데 그거는 이제 인간 능력에 대한 긍정이에요. 성경에도 내 안에 부족함이 없는 거 아닙니까? 능력 측면에서는. 과학적 얘기로 하면 이 한 생명에게 가진 유전자죠. 유전자는 그냥 엄마한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수천 대, 수만 대를 이어져 온 거예요. 거기서 어느 누구도 자식을 못 낳고 죽어가지고 일찍 죽어가지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누구나 내 유전자 꼭대기 계속 올라가면 언제나 어마무시한 변화에서 살아남은 유전자를 남겨줘가지고 내가 지금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그 안에. 그 안에. 그러니까 차고 넘치는 능력은 이미 갖춰져 있다. 그게 이제 어떤 환경에서 발현하느냐 마느냐 이 여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볼 때나 누구를 볼 때도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능력이라는 거는 차고 넘치게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애초부터.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과 조화롭게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것과 조화롭게 어떤 교육을 시켜주자. 어,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게 사실은 그 자연의 본성, 그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걸 잘 활용하고. 근데 이제 인위적인 장치들은 그것을 이제 억제하죠. 사실은 좀 좋지 않게 보고. 그러면 이제 아둔한 사람이 된다. 그리고 재능을 발현하지 못한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도 어쨌건 인간이 왜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뭘 하려고 여기 왔는가. 딱히 어떤 소용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목적, 그러니까 소용으로 보면은 뭐 없어도 돼요. 여러분은 뭐 세상에 꼭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없어도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존재하는가? 개별적인 뭔가 다 있겠지만 그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 얘기가 벌추예요. 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얘는 얘의 덕이 있다고 이렇게 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의 가능성을 잘 온전하게 구현한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게 있다라는 거, 그걸 온전하게 살아서 구현을 다 해놓고 거기에서 이제 행복감과 만족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요즘 관점에서는 조금 없죠. 왜냐하면 다 기성제품이어가지고 사회에 이제 틀을 딱 맞추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뭐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그래서 교육이 지금 서비스업이에요. 명확하게. 사교육 영역도 굉장히 커졌지만 공교육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게 딱 맞는 아, 제품 하나 생산하는 거랑 비슷해요. 어떤 기능이. 여기 뭐 휴대폰에도 엄청 많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능을 탑재해야 시장에 효과가 있고, 그런 것처럼 인간도 이 기능이 있어야 이렇게 딱 맞아가지고 이제 공산품 생산하는 프로세스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컨베이너 벨트처럼 딱 줘가지고 이제 탁 나가는 그런 이제 대량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육이라는 게. 근데 그래, 시스템은 대량 생산해놓은 공장 갖다 치자고요. 근데 부모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는 수천 년 전부터 대량 생산 교육이 그렇게 있기 전부터 늘상 자녀를 교육해 왔어요. 우리 아이의 잠재력이 보고 가능성이 보고 뭘 좋아하는지를 보고서 투자를 하고 이제 그렇게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런 여건이 있다고 하면. 그런 여건도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옛날 책을 읽어도 똑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보는 관점이 참 놀랍게도. 근데 지금은 이제 아이를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사회를 보고 너무 불안해가지고 이제 아이에 대한 그것도 이제 긍정이 별로 없어요. 뭐 믿음도 없고 뭐 믿음의 어떤 대상도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우리가 너무 흔들리고 있다. 예, 흔들리고 있다. 사회가 또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어디에 지금 초점을 둬야 될 것이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제가 이 세미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녀에게 두라는 겁니다. 근데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이 요동치는 사회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어떤 자기만의 능력과 기반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육체적 능력도 중요해 그 밥벌이를 위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신체는 밥벌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내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본적인 능력 그거를 갖추게 하는 게 개별적으로 그래서 자기 실현을 하는 거죠. 자기 실현을 하는 시대가 어떻든 상관은 없어요. 그게 시대가 어떻든 간에 요동치는 시대에서도 자기를 실현하는 거에 초점을 둬야 된다. 그거는 사회가 봐주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사회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러면 기본적인 어떤 자질과 능력을 개인적으로 갖추게 하는 데는 부모의 역할이 엄청 커요. 기본 베이스도 있고 그 아이만의 독특함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책을 읽는 건 아주 기본이에요. 그거는 가정에서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다른 데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뭐 예를 들면 왕세호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독서를 엄청 잘할 것 같, 그건 아니에요. 계기만 될 수 있지 환경은 부모님이 주는 거예요. 어떤 논술학원 가면 책을 잘 읽고 막 비판적 사고를 할 것 같습니까? 절대 되질 않아요. 어떤 분은 어떤 학원에 가면은 아이가 수학을 즐겨하고 또 뭐 성적 사고력을 기르고 그런 걸 기대하셔요. 안 됩니다, 그게. 그런 이제 기대가 어떻게 보면은 알맹이 없는 뭐 그냥 수식어 같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부모님이 진짜 그런 걸 기대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진짜 무엇인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그랬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님이 해줘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이 학원 보내고 누구한테 붙여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제 얘기를 제가 이제 요거 개설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단계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단계라는 게 있어요. 물론 다 아이들에겐 중요하긴 하죠. 저는 이제 직접적인 경험 이런 것들을 좀 생략할게요. 대화라든지 직접적인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모님께서 많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있기 이전에.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박물관에 데려가고 미술관에 데려가고 음악을 듣게 해주고 뭐 이런 것 여행을 가고 유적지를 가고 이런 것들 지적 자극이 이런 것들은 부모님이 직접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이제 수학과 이제 고전 읽기라는 과목은 의도한 거는 고전이 읽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뜻에서 만든 거예요. 수학도 중요하죠. 어렸을 때 근데 그 중요성이 좀 덜하다. 예, 그리고 그 연령에서는 수학을 가지고 사고력을 기른다거나 이러긴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를 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그렇게 몇 권의 문제집을 푸는 게 과연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수학 문제를 푸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거, 삶에서 다르거든요. 빨리 많은 문제를 푼다고 하면은 포기하는 것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금방금방. 저는 뭐 스포자가 많은 원인도 거기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연령에서는 체계 가치에 엄청 시간을 많이 두고 신경을 쓰셔야 돼요. 부모님들께서도. 늘 너 수학해 이런 게 아니고 책, 독서를 해라. 수학은 나중에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하세요. 우리 애가 수학 점수가 지금 바닥이에요, 바닥. 선생님 진짜 수학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학 감각을 통해 가지고 이 개념을 온전하게 입히는데 초점을 두죠. 그래서 그 안에서도 단계가 좀 나눠져 있어요. 또 다 제가 몇 년을 하면서 어떤 것들인데 일단 덧뺄셈이나 곱셈이나 나눗셈은 자연수 안에서 셈을 하는 건데 거기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학적 사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용 문제를 풀기 이전에 그리고 인류의 부단한 어떤 노력과 역사가 있어요. 지적 영역에서 수학적 발견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개념적으로 들어온 건데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그 개념을 근데 아이들은 개념을 온전하게 익히기가 좀 어려워요. 수학은. 예, 정말입니다. 그게. 기계적으로 패턴화 시켜가지고 문제를 푸는 기억에 의존해서 문제를 푸는 경향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귀납적 사고를 하고 예전 이런 경험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맞는데 이런 것이지 사고 과정을 거쳐가지고 수학적 사고를 해가지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개념 위주로 그리고 그것도 여러 번 반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산을 무진장 많이 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여러분이 만약에 초등학교 2학년 아이예요. 덧뺄셈을 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수학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문제집 풀고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의견.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 아이한테 뭐 시키실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안 해도 된다. 저도 우리 그 초등학교 보내니까 선생님이 바로 학원 보내라는 학습지 하라고 아니면 집에서 뭘 시키라고 딱 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수학 성적이 뭐 60 몇 점, 70 몇 점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문제가 이게 아이가 수학적 사고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문제 자체가 약간 아이 연령에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거 설명해주고 문제를 내주면 풀겠지만 없이 문제를 풀라고 하면은 딴 데로 가는 거죠, 아이는. 뭐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도 블로그에 썼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게 크게 뭐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선생님은 그걸 보고 숫자로 보는 거예요, 아이를. 그래서 이제 얘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그걸 제 존중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따르진 않았죠.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이 정도의 수준에서는 못한다고 생각도 안 하고 근데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 아이가 수학을 싫어하는 이유는 아이들은 다 그래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소속된 어떤 그룹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는 무조건 인정받고 싶어요. 아이들의 인정 욕구는 엄청 큽니다. 그게. 선생님이 성적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아이는 성적을 더 잘 받고 싶어 하는 게 당연지사고 그래서 이제 성적이 못 받아서 무시당한다고 하면 자포하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자기를 이제 포장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존재감을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근데 저는 아이들하고 이거는 맞춰가지고 가급적이면 분량을 줄여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진짜로. 미래를 봤을 때. 덧뺄셈을 예를 들면 뭐 하는데 하루에 10분이 필요할까? 아이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5분에 하나 풀어도 5분에 한 문제, 두 문제 풀어도 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1학년 연령에서는. 그렇지 않을까요? 아마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연령을 지나고. 그때는 굉장히 불안해가지고 막 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금 틀리면 불안해서 이거 뭐 완벽해야 되는데 100점 못 맞으면 막 100점 못 맞아도 이거는 계속 하기 때문에 좋아져요. 점점점. 계속. 그러니까 너무 많이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곱셈도 나눗셈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도 이제 방학 특강 하다 보면 너무 진도가 빠르니까 아이들이 헉헉거리는 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반성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번 이제 들을 필요성이 있어요.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완성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하면서 좋아집니다. 이론을 깨치는 것도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훨씬 더 좋아져요. 근데 아이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도돌이표 교육을 해야 돼요. 계속 순환식으로 이렇게 나사형으로. 그래서 그런 것에 했으니까 완벽해 이런 관점만 없으면 여러 번 해야 된다는. 중학생만 돼도 한 6개월 수학 안 가르치잖아요. 다 까먹습니다. 덧뺄셈도 까먹어요. 곱셈도 까먹고. 여러분 곱셈 기억나세요? 소수 곱셈을 하면 또 헷갈리실걸요? 분명히. 이거 어떻게 했지? 소수 나눗셈? 어떻게 했지? 뭐 이런 거 분명히 헷갈리실 거예요. 그렇게 많이 했어도 헷갈린다고.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운 거였는데. 안 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 대신에 저는 이제 그 초등 저학년 덧뺄셈, 곱셈, 나눗셈 요럴 때는 좋은 이야기예요. 거기도 무슨 이제 지적인 거를 주겠다고 하여튼 저 뭐야 그 과학 관련된 거 뭐 수학 뭐 그 스토리텔링 수학 막 이래 가지고 이게 다 골고루 막 이렇게 있어야 된다 생각하셔요. 독서에서도. 근데 저는 그런 것이 과연 그렇게 갖춰지는 애가 이렇게 있을까? 네. 그런 게 중요할까? 이 생각 전혀 안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영역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과학이나 사회과학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뭐 교과 과정에 그런 게 막 들어와요. 지방자치제 막 이런 게 초등학교에 있고 민주주의 막 그 어떤 원리 막 이런 것들이 쑥 들어오는데 아이들은 그런 거 경험하지도 못했고 투표권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뭔지를 잘 모르는데 아이들 안에서는 무리해서는 어떻게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튼 그런 게 훅 들어오고 역사도 마찬가지로 엄청 이 어려운 용어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사회 교과도 보면은. 과학은 또 뭐 말해서 뭐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학교 교육 과정을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에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공의, 유튜브 같은 것도 보면 그래요. 미리 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읽고 저런 책을 읽고 이렇게 해 가지고 벌써 그러면 또 그것도 많아. 저는 그런 것도 뭐 좋긴 하지만 본질적인 건 아니다, 독서에. 오히려 책을 싫게 만들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책을 더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림형제 민담책 200가지가 넘는데 엄청 좋아요. 이건 뭐 그냥 검증된 거예요. 그 민담 영역이기 때문에 상상력도 풍부하고 그런데 이 사실이 아닌 얘기를 막 마녀가 나와가지고 뭘 하고 근데 거기에는 인간 사회와 인간의 본성과 잔혹함과 이런 거 다 들어있어요. 생각할 거리들을.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요즘 현대 그 컨텐츠 이런 거 보면 다 이런 신화와 민담 영역의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의성을 요하는 것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권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림 형제를 선택한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두꺼워요. 두꺼운 책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어요. 근데 재미난 책들이에요. 근데 여기 여러분 한 편의 챕터들이 다 단행본으로 나와 있어요. 유명한 것들. 헨젤과 그레텔도 그렇고 뭐 어부와 아내 이야기도 그렇고 저기 꼬마 재봉사 얘기도 그렇고 8,000원, 9,000원씩 해가지고 그림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게 다 모여 있어가지고 얼마 안 쌉니까? 그리고 두꺼운 책을 원전으로 읽는 거예요. 그거는 다 원전이 아니고 원전 번역한 게 아니고 나름 더 쉽게 또 조금 늘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통역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창작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야기의 원전을 이거는 아이들은 단언컨대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읽을 겁니다. 좋아하는 부분들은. 좋아하는 거를 자꾸 많이 이건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럼 책에 대한 즐거움 같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그냥 독서라는 거를 처음 하는 아이에게 어떻게 사회과학과 관련된 역사와 관련된 그걸 재밌어 하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 메꿔주려고 주면은 어떤 결과가 있을까? 여러분한테 그런 걸 주면은 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원리 한다고 이거는 됐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좋아하는 거를 자꾸 칭찬해주고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에요. 아이들을 인정해주고 그래서 여기 이제 덕배쌤, 곱쌤, 나눗쌤 할 때는 오, 잘 읽었어? 그 무슨 얘기였어? 좋아, 잘했어, 잘했어. 이런 얘기만 해주면 돼요. 거기다가 뭣도 읽어야지,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요거 하나라도 온전하게 읽고 상상하고 재밌어 하면 괜찮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군수 좀 넘어갈 때는 네버랜드 클래식의 좋은 고전들을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할 때는 이제 피터팬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피노키오라든지 좋아합니다. 그게 왜 지금까지 읽혀지는지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문학 작품으로 저는 책은 좋아함을 일단은 상상력을 키우는 이런 쪽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게 좀 충분하게 풍성해지고 나서 다른 걸로 넘어가야 돼요. 다른 걸로. 근데 그게 이제 빈약한 상태에서 섣부르게 또 다른 걸로 넘어가고 또 다른 걸로 추천하고 이렇기 때문에 뭐가 이게 깊이 있게 안 되는 것이죠. 2단계 요런 수준에 있을 때는 아이들이 그냥 책을 읽는 행위 자체. 그리고 기, 길게 뭘 하지 마세요. 길게. 그러니까 수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책 읽기도 그렇고, 길게 뭘 하지 마세요. 성취가 없습니다, 그게. 아이들 본성에 어긋나고. 아이들이 30분을 책을 읽을 수 있을까요? 자기 좋아하는 책은 읽어요, 분명히. 이제 되는 애들은 2시간, 3시간 읽지만, 애초에 시작할 때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5분만 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수학 문제도 5분만 해도 잘했어 해주면 돼요. 그게 곧 성취와 성공 경험이에요. 우리는 너무 불안해. 5분만 읽어. 계속 5분만, 5분만 읽고 5분만 공부하고 더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 속도는 아이가 성취하면서 더 가요. 예, 공부도 더 하고, 엄마 나 7분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그래. 어려울 텐데? 이러면서 이제 칭찬해줘. 그러면 자꾸 이제 앞으로 조금씩 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예를 들면 30분 이상은 안 돼. 이러고 30분만 읽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게. 늘 인간이 어떤 생명체가 늘 성장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런 직선의 어떤 성장을 가정한다. 뭐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뭐 극히 드물고 그거를 자연스럽게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30분이 얘가 이제 현 단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맥시멈이다. 그럼 그걸 존중해주고 잘했다고 해주고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조금씩 힘이 생기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그 양에 대해서 끌고 가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줄여라. 생기가 넘쳐야 되는 애. 하여튼 그러고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한 거는 일리아스 강독으로 넘어가기 위한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신화 얘기는 애들이 다는 아니에요. 대부분은 좋아합니다. 상상이 풍부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신화 얘기를 어느 정도 이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제 일리아스 같은 거를 제 목표는 일리아스 호메로스의 책들을 좋아하면은 독서에 대해서는 그 연령에서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여기고 있거든요. 그 지표로. 그래서 지금 제 오디세이아나 일리아스 끝낸 애들이 그걸 굉장히 좋아하고 재밌다고 하는 애들이 꽤 있어요. 중간에서 뭐 그만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 고전, 그 뒤에는 스스로 알아서 하기를 바라고 있고, 어떻게 보면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학에서 초등 때 배워야 되는 거를 아주 개념 위주로 좀 부담감 줄여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호메로스의 책이 있다 이렇게 여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네버랜드 클래식을 읽을 때는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선별해 오면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는 왜 그렇게 아이 입장에 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책을 선별하면 얇은 책을 선별하면 또 싫어합니다. 야, 이게 두꺼운 책도 좀 읽어보지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아이가 시작할 때는 자기가 선택한 게 늘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긍정해주고 인정해주고 잘했다고 해주고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지, 늘 부모의 욕구가 늘 먼저 가면 안 돼요. 예상해도 좀 더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디. 그 이제 수학은 결국에는 초등학교 때 하는 거를 이제 덧뺄셈, 곱셈, 나눗셈, 비화비례식 제일 어렵거든요. 도형이 빠져 있긴 하지만 도형은 중학교 때 또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중등 수학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파트가 그러니까 양도 많고 핵심적인 게 이제 동정식과 함수 부분이에요. 그리고 하나가 기하학이에요. 그러니까 초등 때 했던 거 똑같이 또 나옵니다. 원의 넓이 이런 거 초등 때 하잖아요. 원의 둘레가 또 똑같이 이제 중등 때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기하학은 중등 때 제대로 하는 게 사실 맞죠. 왜냐하면 초등에서는 증명도 못하고 거의 암기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등에 가면 이제 개념을 가지고 증명은 어렵지만 조금씩 이제 시도해 볼 만한 연령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좀 지난 학기에는 너무 빨리 나가가지고 못 따라온 애들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10개월 동안 천천히 나가면서 공부 방법도 좀 알려주고 2번을 좀 보려고 그래요. 공부하는 방법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디테일한 공부 방법인데, 공부를 안 하고 못하고 성취가 없는 애들은 늘 끝까지 못 갑니다. 뭔 책이든 뭐 끝까지 읽지 않고, 수학책은 특히 끝까지 안 봐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 왜 그럴까? 왜, 왜 끝까지 못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이들이? 뭐, 물론 어렵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제 뭔가를 달성해야 되는 그 길이 있다, 뭔가 이제 과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사실 수학은 끝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문제집은요 온갖 섞여 있어요. 아니, 섞여 있진 않아. 어떻게 보면 잘 정리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학습하는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개념 기반이 부실한데 심화 문제를 풀려고 하면 당연히 못 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억지로 풀려고 하겠지만 그런 경험을 몇 번 하면 수학을 안 하게 됩니다. 그 끝까지 가는 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슬슬 보는 거예요. 보통은 다 얇은 책으로 개념 위주만 슬슬 보고 아주 쉬운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쭉 한 번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왜냐하면 개념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문제 못 푸는 거는 어떤 유형을 몰라서라고 생각하시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개념이 부실한 겁니다. 개념이. 그 개념이 없어요. 개념 자체가. 예를 들면 원의 둘레는 2파이R이고 원의 넓이는 파이R의 제곱이다. 뭐 암기하는 애들은 암기를 통해서 알지. 그럼 물어봐요. 왜 그렇지? 그러면 몰라요. 정말 개념을 갖고 있질 않아요. 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각의 원의 호의 둘레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반지름이 나왔어요. 각은 몇 도지? 그럼 모른다니까요.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으면 그게 어떤 문제가 나와도 사실은 다 똑같은 걸로 이렇게 인사이트 있게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것은 거의 대부분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그 개념이라는 거를, 컨셉이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암기로 생각해요. 이 연령에서도, 심지어는. 이 연령에서도. 그러니까 뭐 제가 그 둘레 공식 까먹었는데요. 아니면 원의 넓이 공식 까먹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의 넓이를 까먹었다 해도 그러면 여기 그냥 원의 넓이에 얼마가 어떻게 된다 이런 식의 개념은 또 갖고 있어야죠. 원의 넓이는 그러면 어디서 나왔을까? 그렇게 해서 나왔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게, 그래서 제가 중등 수학에서는 애초부터 그냥 개념 위주로 설명하고 아주 기본적인 거를 쭉 한번 가고 학년에, 그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조금 그거보다 안 풀었던 문제를 쭉 풀게 하고, 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이제 구글 챗을 쓸 거예요. 전에는 구글 클래스룸을 썼더니 질문이 없어. 저는 원래 거기다가 댓글로 질문도 좀 하고 자료도 좀 그렇게 공유하는데 애들이 애초에 질문이 없어.
근데 질문은 마이크 열고 질문하겠다 안 해요. 근데 그나마 조금 하는 거는 채팅입니다. 요즘 애들은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대학생도 그래.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그 협업을 하잖아요. 우리는 대화를 할 것 같잖아요. 얘들 이걸 채팅으로 하고 있어. 그룹. 거기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고. 모여서도 그러고 있어요. 커피숍에 앉아가지고도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서 질문이 있으면 채팅으로 보내고, 예,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고 이렇게 하라고. 선생님이 있다라는 거는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저는 크게 이제 문제시 하는 건 왜 질문을 안 하는가 이런 거예요, 사실은. 왜 질문을 안 하는? 그래, 마이크 여는 거 좀 그래, 애들도 그러면 개인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이제 시험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을 하도록. 애들한테 이렇게 많이 있으면서 너 이해했니? 그럼 다 이해했다고 그래요. 모르면서도. 그러니까 제가 그 아이들 속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애초에 약간 이제 채팅을 통해 가지고 질문도 좀 받고 소통을 좀 해보려고 하고 조금씩 바꿔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을 좀 이해하는 쪽으로. 그리고 이제 파이썬 코딩인데 코딩이 왜 중요한가라는 얘기. 지금 제일 먼저 대체될 게 개발자 아니냐 이렇게 많이 들으셨죠. 그래가지고 코딩을 배워야 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야 이제는 시대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인공지능 시대에 아이들이 이제 10년 뒤에 뭐 10년 뒤에 또 15년 뒤에 사회 나갈 거잖아요. 그때는요 인공지능이 모든 걸 대체한다고 보셔야 돼요. 지금도 대체약 막 이제 시작돼가지고 공포에 있는데 그때 되면 아마 지금 직업의 90%는 없어질 겁니다. 이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얘기예요. 이건 뭐 저만이 아니고 로봇이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스스로 학습을 해가지고 나오는데 여러분 그러면 여기 수많은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시겠어요? 집에 로봇 하나 사놓으면 얘가 온라인으로 주문해가지고 필요한 거 일주일치 식단을 쭉 짤 거예요. 그럼 난 선택하고 그러면 필요한 주문을 쭉 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서 지가 만들어. 그게 10년 뒤에 반드시 나온단 말이에요. 10년 뒤에는. 그럼 여러분 자영업 해가지고 식당으로 뭐 먹고 산다라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같았으면은 저 같아도 로봇을 사지 돈이 있으면. 그러니까 외식비를 줄여서라도 로봇을 사지 그런 생각 당연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와 이성을 가진 사고력을 가진 로봇이 결합되고 걔는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모든 것을 분별해.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이 말씀드렸듯이 이 우리 물리 세계를 재현하는 거는 이미 이 원리를 다 알고 있는데 시각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그게 이제 다가올 미래라는 거는 뭐 자율주행 이런 거는 확실히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이미 기술 수준이. 앞으로 일어날 일 다 예측한 거예요. 물리적 현상을 보면은. 그리고 지금도 얘가 얼마나 빨리 이제 빠른 사고가 가능하냐 이거죠. 근데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사고하는 어떤 문장을 딱 주거나 어떤 상황을 딱 주면 정말 그 첫 번째 사고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고를 끝맺는 데까지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어, 사실 인간이 그쪽 영역에서 인공지능하고 뭘 어떻게 해본다는 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코딩 영역뿐만이 아닙니다. 영어는 지금 뭐 통역사들은 없어지겠죠. 그렇죠? 거의 뭐 없어질 직업 중에서 이제 그게 불과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 졸업하고죠. 글로벌 시대니까 가장 유망한 직업 중에 하나가 이제 통역사였어요. 통번역. 글로벌 시대 외국어 영어. 근데 이제 불과 십몇 년 만에 20년 정도 만에 완전히 뭐 그런 직업은 없다 이렇게 없어질 것이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제가 봐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얘가 텀없이 정말 인간보다 더 빠르게 판단하고 반응을 해준다고 하면 당연히 그런 직업은 없어지겠죠. 번역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없어질 영역인 것 같아요. 확실히 잘합니다. 그것도 너무 빨리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맥락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지금 코딩만이 아니에요. 모든 영역에서 조리사도 없어지고 요즘에 뭐 그 학교 급식도 이제 로봇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휴게소에도 로봇이 들어가고 요리. 그래서 사람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얘는 24시간 일하는 데다가 어려운 거, 힘든 거, 불에 막 쪼이고 이런 것도 다 하기 때문에 당연히 현장에서는 로봇을 써요. 사람을 쓸 일이 없어요. 사람 하나 쓰면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그게. 여러분도 아마 자영업을 하시거나 회사를 운영해 보시면 사람 하나 쓰는 게 얼마나 골치 아픈지
법률적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로봇을 씁니다. 모든 영역에서. 지능을 갖고 있는 로봇. 가정에서도 뿐만 아니고. 근데 제가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인공지능의 언어예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연구하려고 하면 수학의 언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학적 상징과 기호 체계와 문법 규칙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컨셉을 담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파이썬은 인공지능이나 프로그램 기계하고 기계하고 대화하는데 어쩔 수 없는 언어예요. 그래서 저는 안 배운 사람보다는 배운 사람이 훨씬 더 잘한다라는 겁니다. 시대에. 인공지능이 글을 더 잘 쓴다고 해서 우리가 글을 쓰는 법을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인공지능이 삽질을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삽질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뭔 얘기냐면 직업적으로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직업적으로. 그런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실제로 이제 그림을 그릴 것인가? 안 그릴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말 직업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옛날에는 그거를 통해서 초상화도 그리고 풍경화도 그리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 순수예술로 얼마가 있어요? 거의 없어요. 집안이 좋아야 그거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직업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당연히 인공지능 이용해 가지고 창작물을 만들겠죠. 그러면 누가 할 수 있느냐? 파이썬을 좀 알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자기가 맞는 튜닝을 하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으로 10년 뒤에까지도 명확한 것 중에 하나는 인간이 아예 소용없느냐 그런 건 아니고 지금과 같은 직업은 없지만 소수의 직업이 있다고 하면 인공지능하고 협업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가 퍼포먼스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도 없어질 날이 뭐 있을 수도 있겠어. 그건 우리 예측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죠. 뭐 제가 죽어가지고 우리 아이들 죽어가지고 나오는 미래에 대해서는 뭐 생각할 일이 없는 것 같고.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어쨌건 그런 걸 아는 애하고 모르는 애하고 지금도 웹툰을 만들려고 막 하는데 웹툰 작가들이 위기란 말이죠. 인공지능이 만들고 지금도 영화도 이제 인공지능만 가지고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만 활용 스텝 없이. 근데 그게 앞으로 더 나올 것이고 경쟁이 될 것이냐면 좀 위기감을 느끼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파이썬 같은 걸 해가지고 고차원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튜닝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길을 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위기를 느끼는 것이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보다는 그림적 감각을 가지고 재능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분별력이죠. 어떻게 보면은 미적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판단력처럼.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파이썬은 기본적인 언어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한 5년, 10년 전부터 미국 쪽에서는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코딩에 대해서. 뭐 주커버거나 맨날 뭐 빌 게이츠가 얘기했던 게 그다가 지금은 아예 인공지능이 나와버리니까 그것도 약간 논리 흐름이 약간 바뀌긴 했지만 근데 아이들이 그걸 기본적인 언어로 익히지 않을 수가 없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기계와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언어를 배우면요. 감각 같은 것들 좀 기를 수 있어요. 기계와 소통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공작의 메커니즘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아이들에게 기본적 소양 중에 하나가 이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판단력과 근데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은 제가 보기에 수학보다는 어렸을 때는 코딩이 훨씬 더 나아요. 본성적으로. 이 수학은 모든 게 문제입니다. 풀어야 될 문제예요. 일단은. 그렇죠? 자체가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 해결 능력을 그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하고 쪼개고 이래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코딩은 똑같아요. 코딩도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무조건. 어떻게 해? 이런 식. 그러니까 문법 규칙 자체가 그래요. 애들이 코딩을 배운다 그러면 과업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 이거 색깔을 바꿔가지고 저쪽으로 돌려서 뭘 만들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근데 다른 학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속성이.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지 문제 해결한다는 건 좀 다른 부분이에요. 근데 코딩에 아이들의 집중도도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이 몰입도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근데 수학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려고 수학을 가르치는데 오히려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추상적이어가지고 아이들의 본성에 좀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없잖아 있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코딩은 그렇지가 않아요. 물리 세계랑 비슷해요. 그냥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나오면 저렇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경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있다. 물론 그것도 어렵긴 하지만 그나마 조금 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오히려
파이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우리 시대 언어보다도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좀 천천히 가면서 그런 이제 문맹, 코딩 언어에 대한 문맹을 좀 벗어나게 하는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인공지능이 영어를 잘하는데 영어를 왜 배워요? 이런 거랑 비슷한, 글을 인공지능이 더 잘 이해하고 쓰는데 우리가 왜 글을 쓰고 왜 글을 읽어요? 여러분이 문맹이 되면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예, 글을 못 읽어. 인공지능이 더 잘해서 말로 해줘. 그런 거 원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살아가는 데는 문제는 없을 거예요. 세물 안 해도, 덧셈 뺄셈 세물 안 해도 문제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계가 다 해주니까, 지금 계산기가. 지금 카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세말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더하기 빼기 일주일 동안 몇 번 했지?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 할 일이 없어요. 물건 사가지고. 물건 사가지고 대충 이거 샀으니까 그럼 또 얼마, 이런 거 자체가 없어요, 지금은. 그러면 세만한 능력이 없이 사는 게, 이 생존을 위해서 더 좋은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직업적으로 없다라는 거 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능력하고는 또 다르다. 그래서 코딩은 오히려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창의적이라는 말이, 코딩은 문제가 주어지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은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의성을 훨씬 더 발현할 수 있는 여지, 그리고 그걸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커요. 정해진 것보다. 수학도 물론 답을, 이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한 가지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저렇게도 풀 수 있고. 근데 그 여지는 작죠. 근데 코딩은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그런 영역에서 도전하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태도나 능력을 길러주는 데는 그런 측면에서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직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닙니다. 능력이라는 거는. 달리기를 못하고 신체를 갖고 있는데 달리기를 못해. 달려서 먹고 못 사니까 육상선수가 안 될 거야. 이런 거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비유하는 거랑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코딩도 그런 측면에서는 어렸을 때 오히려, 이전에는 수학 외에는 문제 해결 능력을 더 수학보다 더 좋게 기르는 어떤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거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고력을 훈련하고. 근데 그 수천 년 전에는 기하학이었어요. 그게 지금 뭐 연산 이런 게 아니고 기하학. 기하를 통해서 사고력 훈련을 했어요. 도형의 특징. 도형은 기가 막히게, 삼각형은 안쪽에 있는 내각의 합이 180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 이런 게 엄청난 원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더하고 요거 더하고 요거 더해서 180이라는 거 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재지 않아도 어떤 원리가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발견하는 건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원래 계산은 노예가 했던 거고, 이런 원리를 찾는 거를, 그게 이제 사고력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찾고, 그리고 탐이라는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진리들을 발견해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 게 이제 기하학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제일 좋은 도구였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파이썬 같은 게 조금 더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그런 능력, 기본 능력을 기르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를, 이런 이런 과정을, 그래서 파이썬은 제가 여기서는 이제 아이들하고 성인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 터틀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거예요. 다 보여줄 거예요. 뭐 반복문 또는 조건문 이런 것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려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이번 학기에 아이들이 이제 한 것 중에서 하나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그려보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명령어 하나가 그림을 그려요. 블록 코딩보다는 훨씬 더 조금 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아요. 그림을 그리고 이런 것도 함수를 짜가지고 이런 것도 이제 자꾸 접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코드도 그렇게 짧지는 않습니다. 자기만의 응용해가지고 뭘 또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게 보여주는 게 효과적인 것 같아요. 확실히.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보고 관찰하고 깨닫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이제 문법 규칙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게 하죠. 이런 패턴을. 여기 이제 수학적인 어떤 뭐 지식들도 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코딩이 잘해요. 그럼 아이들이 자기만의 것을 또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런 것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코딩적 지식이 필요한데, 문법 규칙도 좀 이해하고, 함수도 이해하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관심을 좀 유도하는 거고요. 왜 이제 기초를 다지고서 게임을 하는가?
관심을 훨씬 더 갖고 있고 아이들이 몰입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몇 개의 게임을 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게임을 먹으면 아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어딜 게임을 자기가 만들고 또 열심히 합니다. 이게 보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짜보면 코드도 짧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이제 파이썬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같이 하나씩 익혀가면서 프로젝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아이들이 좋아하고 오히려 좀 지루한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코드를 저렇게 짜고 필요한 어떤 구조라든지 어떤 뭐 하여튼 지식을 훨씬 더 잘 습득하고 있는 걸 제가 발견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이썬 심화를 하면 데이터를 위주로 다룰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파일 입출력하고 뭐 엑셀 파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조작하고 뭐 이런 거 데이터를 뭐 API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어쨌든 이쪽이 이제 인공지능으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 하면 중등 수학에 이전에 했던 파이썬 수학이나 이런 거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관심이 있으면.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미래에 있을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 나름대로는 저렴하게 한다고 한 건데 그래서 핵심은 저렇게 가르치지만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글 채팅을 통해 가지고 요번에 그래서 아이들이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쉽게 나한테 질문해 가지고 답을 얻고 그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저한테 질문 주신 것도 있고 마지막 정리를 하는 단계로 인공지능 시대가 되니까 불안하시죠. 직업은 다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직업 없어지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지금 직업은 그걸 가지고 경쟁력 있게 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나이브하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미래를 볼 때는 그럼 두 가지죠. 굉장히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긍정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급격한 시대 변화가 있을 때마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했는데 그 이전에는 지구상에 그렇게 대제국이 있어가지고 자기네 문화권끼리 살았는데 지배를 받고 다른 문화가 이식되는 경험을 하지를 않았어요. 아랍 사람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중앙아시아 사람들도 그렇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멘붕이죠. 그리고 알렉산더는 희한하게도 자기 헬라스 문명을 전파를 시켰어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들고 그게 막 몇백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의 가치관과 학문을 이렇게 전파를 시켰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도시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유목민들이 도시가 생기고 도시가 더 좋다라는 걸 이제 선진 문명을 통해서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느꼈을 세상의 변화는 어마무시한 거예요. 정말 동떨어진 문화가 와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는데 거기다가 엄청난 문물들과 학문들을 막 심어놓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도시라는 거 모르고 살다가 도시로 꾸역꾸역 몰려들어서 의리의리한 도서관도 만들고 뭐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철학이 두 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쾌락주의라는 다른 게 아니고 사실 쾌락이라는 게 육체적 쾌락은 아니에요. 정신적 쾌락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스토아학파죠. 그 사람들은 두 철학 다 비슷해요. 뭐냐면 시대가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핵심은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시대가 요동칠 때일수록. 그러니까 스토아는 철저하게 자기 극복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내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에는 절대 관심을 두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영역. 내가 뭘 할 수 있는 영역. 그래서 자기를 더 훌륭하게 만드는, 자기를 절제하고 더 훌륭한 가치에 자기를 투자하는 그런 일에 몰두를 해요. 사회가 거대하게 어떻게 흘러간다 이런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쾌락주의는 마찬가지로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적 의무라든지 억압구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럼 똑같죠. 우리도 마찬가지. 인공지능이 왔어. 그러면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더 찾으려고 할 것 같아요. 육체 노동에서 해방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무리 지어가지고 인간들이 공동체를 그래서 뭔가를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부정하기보다는 전 좋은 영역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이 다 꿈꿔왔던 게 그런 거예요. 육체 노동에서 해방돼가지고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에 시간을 쓰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시대가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미 이제 오고 있다. 여러분이 의심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기본소득제라든지 이런 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실업이 여러분 생각해 실업이 그렇게 많아지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하겠어요? 인공지능 회사들이 그것에 적극적이에요, 더.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은 훨씬 더 적극적이에요. 주커버그. 왜냐하면 불평등이 너무 심화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서 자기 비즈니스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놓을 겁니다. 어쨌건 부가 안쪽으로 막 몰리기 시작한. 그게 이제 사우디나 이런 데랑 비슷해요. 사우디도 부가 몰려 있잖아요. 국영기업처럼 막 왕족들이 다 뭐 백성들한테는 놀고 먹을 수 있도록 주죠. 그러면 이제 그런 여건 하에서 인간은 무엇을 할 것이냐? 개돼지처럼 살 수도 있고 애완견처럼 아니면 자기 실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실현을 하면서 하려고 하면 어쨌건 인간은 이성을 판단력과 이성과 이런 것들을 잘 발전시켜야 됩니다. 주체성이 아주 탁월한. 어, 이렇게 비유하는 사람도 있어요. 알렉산더가 대제국을 건설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려요. 그만 좀 하라고. 페르시아까지 정벌 하고 이집트 정벌 하고 거기 가서도 인도까지 가겠다고 하니까 부하들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만해도 됐는데 아무튼 몰라요. 자기 실현을 하려고 하는지. 근데 그에게 어린 시절에 탁월한 스승이 있었어요. 그 스승의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는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건 그에게는 탁월한 스승이 한 4년 가르쳤습니다. 누굽니까? 아리스토텔레스. 그 스승이 세계 최고의 학자, 세계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쨌건 알렉산더를 가르쳤어요. 그가 어떤 영향을 줬을지는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사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주어진 환경에서 판단력이라는 게. 그냥 뭐 그냥 싸움만 잘하지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절대적으로. 알렉산더는 일리아스를 아예 끼고 살았어요. 이 고전. 그리고 그가 문답하는 거는 그런 거를 고전을 인용해 가면서 아무튼 학식도 없다고 볼 수가 없는데 그 당대 보통 사람 못지않게 그러니까 그 이상이 있겠죠 사실은. 알렉산더하고 대화를 한다 그러면 그의 통찰력과 그런 것들을 보통 사람들이 쉽게 따라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럼 알렉산더에게는 진짜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스승이 있었어. 그때 당시의 교육은 문답법입니다. 맞춤형이에요. 질문하면 그것에 대해 얘기해주고 더 읽을 거리 찾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세상에 대한 이해라든지 국가 운영 어떻게 또 뭐 자연에 대해서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르는 게 별로 그 당시에는 없었으니까. 지금은 AI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보다 훨씬 똑똑한. 근데 안 쓴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냐면 인제는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사실은. 왜냐하면 엄청 똑똑한 비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노예라고 하면은 우리 관념에서는 진짜 뭐 육체 노동하는 노예밖에 없잖아요. 근데 서양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노예가 엄청 똑똑한 애들이 있어요. 내가 봉급을 주면 노예거든요. 우리 봉급생활자가 노예인 것처럼. 그러면 거기에 엄청나게 자기 수행하고 집사처럼 엄청 똑똑한 애들이 있어요. 학문을 하고 계산을 하고 이런 애들이. 그 애들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그 일을 시키고 평가를 하고 평가를 받고 하여튼 이렇게 점검을 하고 이게 주인의 역할이고 나머지는 노예가 하는 거예요. 수행 비서 같은. 데카르트도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돈이 엄청 많으니까 자,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여건에 사는 인간이 그 무엇을 할 것인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뭔가를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삶에 가치를 두고. 그러면 데카르트는 그 돈을 가지고 다 쓰려고 했어요. 재산을. 그러면서 똑똑한 비서들을 둡니다. 자기 밑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돈 주면 얼마든지 고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을 시키고 실제로 자기 노예 중에서 대학 교수가 된 사람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똑똑한 애들을 같이 두고서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노동은 안 하는 그때 많은 노동 중에 하나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이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 다 데리고 다녔어요. 자기한테는 그런 시간, 그런 여유. 그러면서 결혼은 이제 정식 결혼은 안 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확보하고 싶은 거는 자유로운 시간과 그 시간 동안 내가 뭘 하겠다라는 게 분명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가 왜 그런 판단을 하느냐면 시대를 읽고 판단력이 너무 좋아요. 뭘 해야 되는지 안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사고작용, 사고력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힘.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거 자체가 엄청 똑똑한, 야, 이제는 엄청 똑똑한 비서를 뒀어요. 지금도 뒀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활용하지 않으시죠? 아이들도
활용하지를 않아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아이가 영어 공부 막 하더라고. 이게 들려요. 누나도 막 영어 공부. 근데 이제 그룹 스터디를 하는 거죠. 원어민이 있고 이제 애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화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효과적입니까? 효과가 없진 않죠. 그쵸? 근데 더 좋은 효과가 있는데 챗GPT는 언어를 가르쳐 줄 수가 있어.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로. 안 쓴대요. 왜 안 쓰지? 못 믿겠대요. 그 아이가 하는 말. 못 믿겠다? 어떻게 못 믿지? 못 믿는단 말이 뭔지 저는 이제 순간, 야, 옛날에 인터넷 나왔을 때 어른들이 못 믿는다고 쇼핑 어떻게 하냐. 막 그런 거. 그러니까 막 소돔과 고모라, 거기는 막 그런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새로운 기술이 왔을 때. 근데요, 결단코 언어를 얘하고 계속 대화했던 애가 훨씬 더 똑똑할 겁니다. 언어도 잘 배우고 훨씬 더 똑똑하고. 왜냐하면 얘는 말하는 방식이 굉장히 지적이에요. 소크라테스하고 대화했던 거랑 비슷해요. 얘는 내가 물어보는 게 뭔지를 물어봐요. 그게 맞냐고. 데피니션을 내리려고 해요. 정의를 내리려고. 그 교육학자 중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은 결국에는 2500년 전으로 돌아간다. 뭐냐? 개인화된 소크라테스식 대화, 참파수를 통한 교육이라는 거예요. 인류가 하고 싶었던 거, 그건 일부의 소수의 아주 귀족만 가능했던 교육입니다. 이게 원래가. 지금 공장형 교육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그쯤 해가지고 그 그리스 사회는 정말 인류 역사에 굉장히 이상한 시대예요. 말도 안 되는 시대가 나온 거야. 몇백 년, 한 100년 정도. 뭐냐면 그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그런 고대에 민주주의라는 방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가? 배심원제도. 사람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정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가? 지금 우리도 어렵거든요. 통치자가 결정해야 되지. 어떻게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은 인간 보편이 갖고 있는 개개의 이성을 존중했어요. 그게 결합되면 훨씬 더 큰 올바른 디시전을 내린다고 생각했던 거. 물론 이제 처음 시도하니까 이제 민주주의의 부작용들 때문에 붕괴되긴 했지만, 근데 거기서도 보면은 디오니소스 축제 이런 거는 뭐 거의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고 뭐 파티를 벌이고 극을 12개를 봐요. 비극을. 지금 우리 현대인이 현대 문명 속에서도 평생 연극 한 편 못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그 사회에서 모든 시민이 1년에 12편씩 최고 수준의 비극을 극장도 의리의리 하지 않습니까? 그 문화 수준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 그러니까 그리고는 없어져 버렸어요. 민주주의가 사라지고서는 그런 제도와 모든 백성이 거기 참여해가지고 극을 본다 이런 거 무료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독특한 그 천재들이 너무 발에 차고 넘치는 시대예요. 그게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유로운 아테네의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 인간에 대한 뭐 어떤 긍정, 그 다음에 물질적 풍요, 노동을 안 해도 되는 계층이 많은 겁니다. 아고라 가서 맨날 떠들고 이런 계층들. 그리고 교육도 삼파수처럼 하나의 발견이 또 다른 발견과 계속 이어지는 그런 시대. 그리고 이제 져버렸는데, 그래서 서양 사람들 늘 그 시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르네상스가 다른 게 아니고 그 시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시대. 근데 우리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어떤 시대로 갈 거냐? 그러면은 그런 시대로 교육이 돌아갈 것이다. 한 번의 모범이 있었던 시대. 그래서 개별적 교육은 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개인화되고 질문하고 명확한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 가지고 뜻의 정의를 내리고 문제를 풀고 이런 방식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는 모여 가지고 축제를 하고. 그때 뭐 노예가 일을 했던 거고 보통 시민은 이렇게 이제 그 정도의 부가 넘쳐났어요. 아테네에는. 이제 짧았지만. 그런 시대로 갈 거라고 긍정적인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긍정이든 부정이든 간에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육에서 자기를 발현하는데, 근데 보세요. 거기서도 탁월한 사람이 있고 탁월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놀고 먹어도 되는 환경에서 누군가는 자기를 실현한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를 실현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극을 쓰고 연극을 하고 배우로서 또 작가로서 또 수학을 공부하고 천문을 연구하고 사람의 본성을 탐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즐겁게 넘쳐나는 겁니다. 넘쳐나는 거. 과연 그런 시대가 올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교육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좀 풍성해지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그게 잘 보세요. 일단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야 돼. 그게
독서입니다. 좋은 천재들의 생각을 많이 읽어서 비판적 사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수학에 있어서 기본적인 셈과 수학의 원리들은 알아야 돼. 그런 사고방식이.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과 그런 방식의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그건 좀 후순위로 오기 때문에 너무 많은데 그런 거를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인공지능의 언어를 조금 이해하는 그런 방편이다. 그러면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내 생각, 머릿속에 있는 아주 독특한 생각, 그게 지금은 뭐 자본주의 시대고 대량 생산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소비자라는 게 군중을 생각하잖아요. 이게 많이 팔릴까 적게 팔릴까. 근데 아이들이 자랄 시대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대량 생산의 개념이나 그런 시장 자체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소비 트렌드도 마찬가지로. 광고도 그렇게 안 합니다, 이제는. 다 맞춤형 광고하지. 제품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정도의 이제 생산성과 기술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자기를 실현하는 게 그런 아이로 만들고 적극적인 아이로 그런 게 좀 중요하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인간이라는 게 어떨 때 창의적이고 문제를 해결하고 적극적이고 주체성을 갖고 있는가. 그게 훼손되면은 말짱 꽝입니다, 사실. 그게 이제 가정에서 학교에서 훼손되면 태도고 뭐가 없어요. 정말로. 그냥 시간 꾸역꾸역 때우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공장형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시스템에서는 꾸역꾸역 아이들이 시간을 때워요. 생각해 보세요. 수학을 내가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조용히 해. 저는 나가고 싶은데요. 못 나가. 시스템이.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써요. 트랙의 운동 경기로 참여했는데 뛰어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부상도 당하고 마음의 상처도 있고. 그래서 트랙 밖으로 벗어나고 싶은데 못 벗어나. 너 할 일 없는데 저 수학 시간에? 또 계속 그럼 걷든지. 아니 저는 이게 의미가 없는데 그런 게 통하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런 환경에서.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인간은 그런 환경에서 뭔가를 발현하고 자기 실현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오히려 인간은 언제나 본성상 틀에 맞춰진 일을 하는 기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나오면 또 자기 실현을 할 거야. 자기만의 어떤 것을 하려고 할 거고.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자기 성취를 하려고 할 것, 본질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생명이 있는 것들은 꽃을 피고 반발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사람은 오직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만 마음껏 숨을 쉴 수 있고 어,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억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보호하면서 해줄 수 있는 게 부모님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부자연스럽게 어렵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제 주장입니다. 수학도 조금씩 하면서 자유를 주면서 해도 충분하다. 그런 마음만 있으면 되고 독서에 조금씩 신경 써서 독서는 그냥 본성적으로 잘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책부터 이렇게 쭉쭉 재미난 것부터 읽고 그러면은. 그리고 검증된 책들을 좀 읽게 해주고 거기에 가치를 충분히 두고 대학 입시 이런 거 조금 후손위로 둬도 저는 괜찮다 생각해요. 그냥 외국에 가라고 하세요. 지금 미국 애들이 와가지고 그냥 뭐 연세대든 뭐 서울대든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른 루트로 다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과를 선택해서 그 교수님을 만나보고 그러고 웬만한 외국은요 들어올 때는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그런 데도 많다라는 거예요. 네. 자기가 의지만 있으면 스스로 알아서 뭐 유럽이든 어디든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애들이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하고 다르다는 거, 우리 시대 경험으로는 그 불가능하고 너무 돈이 많이 들었던 건데 지금 시대 아이들은 전 세계를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관점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자녀 교육에 있어서의 세상에 대한 틀 이런 것들을 좀 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챗GPT 많이 쓰거든요. 저는 세상에서 나온 가장 유용하면서도 제일 싼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제가 문자 메시지를 예전에 문자를 보내려고 막 문구를 생각하는데 지금은 챗GPT한테 그냥 물어보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여기도 여러분이 신청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쭉 긁어가지고 인공지능한테 이름하고 연락처하고 지원 동기를 쭉 표로 만들어줘요. 그거 코딩으로 짜려면 또 복잡합니다. 그거를 번잡스러워요. 제가 해. 근데 얘는 그냥 쭉 긁어가지고 쭉 주면은 바로 만들어줘요. 심지어는 예를 들면 고전 있잖아요. 특정 문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 유추합니다. 옆에다 갖다 놓고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예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일리아스 11권에 아가멤논을 만나 오디세 이 문구를 준 거예요. 제우스는 전부터 여인들이 관계로 아트레우스의 가문을 끔찍히도 미워하고 괴롭히셨지요. 라고 하는데 그 어떤 여인의 관계라고 했으니까 어떤 여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배경이라는 게. 그쵸? 제가 이제 엉뚱하게도 펠롭스의 아내는 어떤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히포다메이의 얘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음, 히포다메이 이야기도 비극과 뭐 연결은 돼 있지만 이 관계라는 거는 어, 언급된 여인의 관계는 더 후대에 지칭하는 아트레우스하고 그 형제 사이의 갈등. 왜냐하면 아트레우스의 아내가 이제 자기 동생하고 바람을 피거든요. 아무튼 그런 관계. 그 다음에 클리타임네 아가멤논의 아내하고의 어떤 갈등. 그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가 이 특정 문구에 대해서 이런 정도 해석을 합니다. 고전이나 이런 것들은 문구를 하나, 데카르트의 어떤 철학을 우리가 알고 싶다. 그러면 그냥 카피해가지고 무슨 의미야? 이렇게만 알려줘요. 영어 쭉 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해봐. 그럼 다 설명해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엄청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보다 더 뛰어난 선생님이 내 비서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저는 그래요. 교과서가 있다 그러면 교과서 공부해야 된다고 옆에다 카피해가지고 얘는 이제 이미지도 잘 인식합니다. 그냥 사진 찍어가지고 주면 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여기 해석을 좀 해줘봐. 중요한 게 뭐야? 뭐 예를 들면 중간고사 준비하는데 시험 문제 좀 내줘봐. 이런 거다 내줘요. 용어의 뜻 다 해주고.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시간을 지금 어디서 쓰고 있느냐. 제가 아이들 물어보면 챗GPT 이용하는 애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부모님께서 거기에 가치를 별로 그렇게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는 내가 이걸 잘 이용할 수 있을까, 스스로. 주체성이 그래서 훨씬 더 중요해져요. 내가 궁금해하는 게 있어야 되고, 탐구하려고 하는 게 있어야 되고, 여러분 애들이 교과서 놓고 여기다 챗GPT 써가지고 질문해봐. 아무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그 태도라는 거예요. 지금은 수학 문제 모르면 다 찾아서 해결할 수 있어요. 챗GPT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도 있고, 유튜브에서 강의 컨셉 다 찾아볼 수 있어요. 선생님한테 질문할 수도 있고, 뭐 학원도 다니면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안 해요. 그 뭐 가정에서의 교육은 본질은 뭐냐? 주체적 인간이라는 겁니다. 왜 그게 훼손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많이 훼손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고 그냥 연필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되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넘어가고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안 해요. 그래서 우리 교육에서는 그런 근본적인 그러면 그 주체성이 없고 그런 거는 저는 자유로운 시간이 많이 없고 또 책을 많이 안 읽기 때문에도 큰 원인이 있다 생각합니다. 활동을 애들이 보세요. 다 어른들이 짠 어떤 그 속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 환경에서 주체성이 그것도 여유가 있느냐 하면 여유가 없어요. 애들이 뭐 메뚜기야. 제 수업 들어와도 그래요. 허겁지겁 들어오고 또 뭐가 있고 허겁지겁. 근데 물론 이제 부모님이 다 좋다고 해가지고 해주긴 했지만 여유가 여유가 없다라는 거. 예. 그리고 그냥 참석하면 된다라는 거. 그냥 그게 의무만 해결하면 된다라는 어떤 거죠. 여백이 없으니까 자기가 채워야 될 게 없는 거예요. 뭐 결정할 것도 없는 거고 다 결정이 된 거고 나중에 이제 부모님한테 책임지라고 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어렸을 때는 좀 여유를 두고 책을 읽고 그럼 책을 읽는 것도 좋은 거는 천천히 조금씩 읽고 또 집안에서 책 읽는 분위기 같이 책 읽는 시간을 두세요. 부모가 책을 안 읽는데 아이가 책 읽는 건 굉장히 확률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잠자기 전에 30분 같이 처음에는 어렸을 때 읽어줬겠지만 지금은 같이 읽으면 돼요. 바쁘더라도 거기에 시간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바쁘더라도. 자녀 교육은 회피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가서라도. 여러분도 부모님 있었잖아요. 우리 엄마가 너무 바쁘고 아빠가 너무 바빠서 나를 챙겨주지 못했어. 근데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그 바쁜 와중에 우선순위를 나한테 둬가지고 그 잠자기 전에 늘 책을 보고 같이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누는 부모가 있었다면 달라졌겠죠. 공부를 강요하기보다는 조금만 해도 괜찮고 그 정도만 해. 이 정도만 해. 안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는데 분량을 좀 줄여주고 조금만 하라는 거. 그러면 애가 조금 더 채워갈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거꾸로 하니까 자꾸 의존성이 생기고 자꾸 회피하고 그렇게 주체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을 통해서도 좀 여유 속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하려고 그리고 조금 더 제가 드려보기는 할 거예요. 질문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칭찬해주고 이러면서 다른 건 있다기보다는
오늘 마무리를 하고요. 혹시 참 질문 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 좀 나누고 오기 전에 아까 이제 파이썬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언제쯤 했으면 좋겠는가 사실 시점이 중요하진 않은데 제가 얘기하는 건 독서를 좀 더 충분히 많이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막 하는 것보다는 여유를 좀 두고. 예. 그래서 그것에 일단은 초점을 두세요. 어렸을 때는. 그리고 애가 좋아하는 거를 많이 채워주세요. 여행도 채워주고 예, 좋아하는 활동들에. 그러니까 그걸 좀 보장해줘야 주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삶에서. 좋다고 하는 거를 막 부모님이 막 해가지고 하기보다는 늘 결정도 아이하고 같이 하고 책 읽는데 여유를 좀 더 두고 코딩이나 수학은 좀 뒤로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근데 순서가 만약에 결정을 한다고 하면 책에 조금 더 여유를 두시고 뭐 코딩은 꼭 먼저 해야 엄청난 뭐 그런 건 없어요. 예, 뭐 여러분이 블록 코딩 뭐 엄청 비싼 것도 많습니다. 코딩도. 그 뭐 기계를 해가지고 뭐 사실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것으로 호기심을 줄 수도 있고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여건이 되면 하겠지만 그게 꼭 엄청 중요하고 필요하고 이런 관점은 아니에요. 미래에 대해서 아까 이제 기본적인 거를 이제 잘 갖출 수 있도록 그리고 주체적인 인간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고전을 읽고 책을 읽는 거. 어, 그리고 너무 수학적 사고나 이런 것도 너무 많은 시간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매몰되지 않게 오히려 균형을 가지고 해주면 코딩도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그런 거예요. 코딩을 배우잖아요. 잘하는 애가 있고 못하는 애가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있을까요? 어떤 애는 배웠어요. 막 자기 거 만들어 와. 그림을 막 만들고 아름다운 걸 만들고. 근데 어떤 애는 헉헉거려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에는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걸 이거 짜보려고 하는 게 생기는 거. 다른 애는 여유가 없어. 이거 끝나자마자 다 해가지고 그냥 엄마가 못 믿어가지고 그래요. 보면은 정말로 못 믿. 애를 왜 이렇게 하냐면은 가만히 있으면 노니까 걔는 어떤 것에도 이렇게 성취가 있기가 좀 어렵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연습을 할 시간이 없다고 얘기해 저한테. 모르는데 어려워요. 근데 그럼 너 하루에 코딩을 배웠는데 연습을 좀 할 수 있니? 그랬더니 아니요. 그거 어떻게 하고 있어? 10분도 안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의문이 드는 게 아니 어떻게 10분도 스스로 공부하고 연습할 수 없는 거를 수업만 들어오면 따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가 의문이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 영어 자기 스스로 정리하고 뭔가를 엑스트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시청하는 거예요. 쌓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학습도. 여러분이 뭐 동영상을 맨날 그냥 수천 시간씩 보세요. 자기 건 안 하고 계속 동영상을 보고 동영상 참여하고 뭐가 생깁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그렇게 스케줄을 만약에 맞췄다고 아이 말이 진실인지 여부를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볼 때는 야 여기가 많잖아. 너 저것도 하고 있잖아. 저것도 하고 있잖아. 근데 아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또 더 아이 입장에 진실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여유가 없는 것은 어떤 것도 성취하기 좀 어려운 구조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코딩은 이제 모든 영역에서 다 필요합니다. 지금은. 모든 학문에서 다 써요. 뭐 경영학과 가도 쓰고 예술을 해도 쓰고 지금은. 네, 그렇기 때문에 기계와 협업 지금 중요한 게 사람들이 뭐 협업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저는 앞으로는 사람과의 협업이 굉장히 다른 쪽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직접 만나서 하는 게 굉장히 적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히려 기계하고 협업을 많이 하고 오히려 온라인에서 만나는 아이들이 애초부터 이제 지금은 점점 그런 세대가 돼가고 있는데 그런 게 더 강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 세대 아이들이 이거 부족하다고 해서 그걸 막 채워주려고 해도 그런 인재를 그렇게 원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세대에서 보면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서 코딩은 모든 영역에서 다 필요하다. 그냥 우리가 글을 읽는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면 AI가 코딩을 잘해도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AI가 글을 더 잘 이해해도 우리는 글을 읽어야 되고 AI가 뭐 노동을 잘해도 우리는 하여튼 몸을 움직여야 되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코딩을 하는 게 자기 실현하는 데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 시대에는. 그 융합 얘기가 나왔는데 예를 들면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디지털 리터러시가 중요하니까 디지털 기기에 대한 기술 이런 것들을 익혀야 된다고 하면은 그거에 시간을 쓰면 다른 영역이 좀 줄어들고 또 거기에 몰입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절하는 거 엄청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핸드폰 조절하는 거 잘 되시나요, 혹시? 어렵죠. 어려워요. 코딩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들이 저는 이제 구글 서비스를 많이 쓰거든요. 구글 미트를 쓰고 구글의 드라이브를 쓰게 하고 구글에서 파일을 쓰고
코드를 돌리고 그다음에 이메일은 거의 안 쓰긴 하지만 채팅은 또 구글 쓰고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들에서 자기가 질문하고 뭐 자료를 찾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시킨단 말이죠. 그러면 아이들이 파일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그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런 구조 자체도 한 번도 안 써본 애들이 있어요. 파일을 연다, 파일을 저장한다, 아니면 폴더를 연다 이런 개념 자체가.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이제 생산성 있는 쪽으로 쓸 수도 있다고 여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기기 자체가. 왜냐하면 그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목적은. 유튜브로 모르는 걸 물어보게. 금지시키면 아무것도 안 해요. 챗GPT로 아무것도 안 해요. 물어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라는 거죠. 활용해. 저는 어렸을 때 우리한테 뭐 물어보면 어렸을 땐 좀 대답하고 가르쳐주면 어느 정도 연령이 지나고서는 물어봐. 구글에 찾아봐. 물어봐. 계속. 처음에 엄청 짜증내더라고. 왜 알면서 안 가르쳐 주냐고. 능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한 번에 좋아지는 게 아니야. 1년, 2년, 3년 이렇게 많이 좋아져요. 네. 진짜로. 그리고 챗GPT 나오고서는 바로 유료 결제해가지고 써봐. 맨날 이제 야 바보같이 왜 구글에 질문하고 있어? 챗GPT한테. 그러니까 이제 몇 년 사이에 싹 바뀐 거죠. 그래서 엄청 물어봐요. 이 제가 잠깐 우리 아이가 쓴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결국에는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같이 써요. 아직은 얘가 부모님이 결제하면 계정을 동의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혼자 공부하면서 이렇게 이제 코드 물어봐요. 계속 물어보고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그 선형 회귀 모델 설명 자기가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러니까 하루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로그와를 해가지고 수치 맞는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질문이 계속 되는 거지. 이어지고 계속 질문하고. 그러니까 혼자 공부를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제가 또 얘한테 요구하는 거는 해결해. 문제를 풀어. 질문해. 그러니까 얘가 답을 못해. 처음에는 이제 멍청하다. 뭐 모른다. 질문을 다시 해봐. 그럼 질문하는 거를 조금 같이 해보고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네. 이제 알았어. 점점 알아. 그래가지고 얘가 국비 지원 할 때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챗GPT를 제일 잘 써요. 이걸 활용해서 문제 해결을 제일 잘해요. 아주 독창적으로. 다른 사람 다 안 된다라는 거를 얘는 이렇게 포기가 없죠.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보고 안 되면 저렇게 하고 계속 물어봐. 계속 괴롭혀. 그 몇 시간씩 괴롭혀요. 답이 도저히 자기의 지적인 능력으로 그 같이 수강생은 할 수 없었던 걸 해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계속 발전시켰어요. 지금 학습이라는 게 예를 들면 유튜브도 있고 이제 여러 온라인 플랫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어를 어느 정도 하니까 영어로 그냥 강의를 들어요. 좋은 강의를 듣는 거예요. 제가 단언코 우리나라 대학 강의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거의 모든 영역에서. 몇십만 원이면 좋은 강의 몇 개를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예전에는 못 따라갔습니다. 질문하기도 어렵고 동영상 강의를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 차는 처음 배우는 건데 어떻게 자기 분야에서 얘가 이제 인공지능 공부한다고 그러면 수학 모델도 엄청 많고 수학이 더 중요해지는 거는 명확히 이해했어요. 모든 게 다 수학이야. 이거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높은 수준의 수학을 그래서 몇 달 또 끙끙거렸어요. 그거 한다고. 근데 할 수가 있어요. 뭐 때문에? 챗GPT 때문에. 해냈어요. 잘 보세요. 지금은 좋은 동영상 강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어. 엄청 좋은 챗GPT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꾸준하게 질문하고 무조건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든 가려고 그래요. AI를 하는데 어떤 특정 모델, 수학적 모델링이 있다. 근데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 선수 개념들이 많잖습니까? 챗GPT는 딱 알려줘요. 그걸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되는지. 설명해달라고 하면 설명해. 그걸 이해 못하면 유튜브를 찾아줘. 이런 걸 또 찾아줘요. 그러면 인터넷에서 자료 찾고. 그래가지고 획득하는 거. 그건 정리하고. 자기 노트 필기 해라. 어차피 또 지금 금방 지나가면 없으니까 네가 노트 필기 해놓으면 이해 못했던 걸 노트 필기하면 그 다음에 그냥 쑥쑥 넘어가면 계속 한 번만 알잖아요. 기억도 할 수 있고 이건 이거였지 이건 이거였지. 그 노트 필기를 또 수학을 공부하면서 많이 해놨어요. 안 하려고 했던 걸 계속 이제 하라고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다르고 이제 하면 좋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학습을 해나가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물어봤어요. 걔가 이제 그 국비 지원 고졸 검정고시를 끝내고 국비 지원 과정을 들었거든요. 데이터 사이언스 분석 쪽으로. 그게 한 1,500만 원 정도 돼요. 그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모든 학생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네가 온라인 강의 지금 듣는 거 한 10만 원, 20만 원인데 거기에 이제 챗GPT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500만 원짜리 국비 지원 과정하고 온라인으로 네 혼자 공부하는 거 어떤 게 더 가치가 있고 훨씬 더 너한테 좋니? 이랬더니
뭐라 했겠습니까? 몇십만 원짜리 이 강의 몇 개가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이미 바뀌어져 있어요. 아이들이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라고. 대학생 지금 20대, 30, 20대 애들 대학생도 정말 무기력한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뭘 어떻게 학습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주어진 것만 이게 이해하려고만 했지 자기가 주체적으로 뭘 찾아가지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거를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계속 질문하고 찾고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라. 문제 해결 능력이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는 좀 달라요. 달라. 왜냐하면 얘한테 계속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머리 좋은 노예가 있어요. 문제를 해결해야 돼.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축해야지.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다시 해봐. 해결하면 돼요. 루소가 장작 루소가 신분이 천하고 아버지도 있고 고아처럼 살다가 머리가 좋으니까 이 제네바 공국의 대사 밑에서 외교 약간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그 책에 나왔습니다. 자기 자서전을 썼기 때문에. 근데 그 대사는 왕의 높은 신하이고 이제 공작이란 말이죠. 귀족이에요. 근데 자기가 밑에서 사무일이랑 뭐 하여튼 그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엄청 열심히 잘했어요. 근데 나중에 왕이 칭찬하는 건 누구냐? 그 공작이야. 그 귀족. 자기에 대한 언급 하나도 없어. 환멸을 느꼈어요, 거기서. 루소가.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 거. 저 사람은 자기가 볼 때는 바보야. 내 주인은. 하는 게 없어. 이해도 좀 떨어지고. 내가 뭘 만들어가지고 뭘 하면 이해가 떨어져. 그럼 그 사람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근데 그 사람이 치아받고 막 이렇게 이제 모든 공을 다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소가 그때 그 깨달음을 인해서 이 남 밑에 들어가는 걸 안 합니다. 노예 생활을. 그러니까 동급자 생활이에요. 지금 보면 노예 생활. 나를 위해서, 내 성취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뭘 하지, 자기 혁신을 해가지고. 남 밑에 가가지고 남 시키는 일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빈궁합니까?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직업적으로. 음악 악보 있잖아요. 그거 필사하면서 돈벌이를 했는데 엄청 빈곤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애도 못 키우고 가정을 이끌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결단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비굴하게 살지 않겠다, 남 밑에서. 근데 지금은 풍요로운 시대에 아이들이 비굴합니다. 자유가 없고 넘치는 자유 속에서 자유가 없어요. 내 스스로 뭔가를 선택해서 예, 자기 실현을 한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어떻게 학습을 한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첫 단추가 책을 많이 읽는 겁니다. 배경식을 충분히 쌓으면 잘 질문할 수가 있고 판단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할 수가 있어요. 주체성이 누구한테 훼손되지 않은 영역에서 이야기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머리 생각을 누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안에서 드러나는 자기만의 사고가 있는데 세계가 있는데 우리 경험 세계는 맨날 뻔해요. 자극이 안 돼. 생각할 거리도 별로 없고 어렸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이런저런 경험을 하지만 어려서는 너무 보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자극적인 경험이 부모님이 마련해 주지 않으면 없어요. 애를 데리고 어딜 가고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학원 가고 학교 가고 이런 애가 어떻게 탁월해지겠습니까? 뭐 좋은 학교는 갈 수는 있어도 지금은 뭐 좋은 학교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도 이러고 있는데 앞으로 애들 10년, 20년 뒤는 어떨 것 같습니까? 하여튼 많이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학교에서 챗GPT를 쓰는 거를 금지할 거냐, 예, 이래가지고 못 쓰게 만든다든지 그런 문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는 저는 얼마든지 활용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물론 학교 숙제는 그게 규칙이니까 학교 숙제 할 땐 쓰지 마. 이럴 수 있어요, 그거는. 규칙을 지키는 게 맞는 거니까. 근데 또 스스로 할 때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뭐 책도 만들고 책도 그리고 이렇게 해보라고, 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엔 너무 정보가 많아가지고 헷갈릴 수는 있죠. 근데 인간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성취는 어떻게 느끼는가 똑같아요. 예전이나 몇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인간은 스스로 뭔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성취하고 그걸 인정받을 때 제일 좋아하겠죠. 그거는 뭐 변함이 없죠.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지금은 진짜로 이제 노예 같은 어떤 저는 그냥 그런 교육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챗GPT를 많이 써보세요. 그러면 그거를 잘 활용하게끔 교육을 잘 활용하게끔 그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 필요한 훈련. 근데 거기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면 책을 많이 읽는 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는 애들이 그러니까 조금 더 자기 판단이 확실하고 왜냐하면 많은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이미 생각이라는 게 좀 그나마 있지 않습니까? 배경이라는 게. 그럼 잘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 책을 좀 그나마 읽었던 애들이. 그러면 이제 챗GPT도 잘 활용해가지고 뭔가 산출하면 또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해주고 처음에는 미약할 거예요. 그거 뭐 그냥 갖다 베껴 쓸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갖다 베껴 쓰고 뭐 이런 것도. 왜냐면 뭔가 질문했고 읽어보고 뭔가를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격려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시대라고 생각하세요, 오히려. 그리고 남들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불안해할 건 없고, 오히려 잘 생각해 보면은 아주 좋은 시대,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대부분 인간 자체에게 진짜 중요한, 그런 본질,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예전에는 노동이 인간의 가치를 대변했지만, 이미 오래전에 선각자들, 잘 생각해 보세요, 천재들. 그러니까 밥벌이를 위해서 노동한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 쓰는데 밥벌이를 위해서 썼을 것 같으세요? 밥벌이 안 돼요, 저런 거 써서.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산업화 시대, 뭐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지고 자꾸 노동을, 내가 하는 행위 자체, 성취와 이런 게 다 돈으로 치환돼서 돈의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인류 역사에 엄청 뛰어난 것들은 그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과 아무 상관이. 인간은 아마도, 우리는 아이들을 그런 방향으로, 그런 가치관과 그렇게 해서 자기 실현을 하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자꾸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내 자식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도와줄 필요성이 있는 거겠죠.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